세계 경제의 심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Play for the 11 clients you had when we last spoke. They are at the airport in Atlanta. They left the detention facility this morning at 1:45 or so on buses provided by Hyundai. Rather than ICE, they were released without going out in handcuffs, which was apparently the main hang-up for not departing on Wednesday. And they all can come back to the United States. This is weird. It's weird because why are they leaving if they can all come back? 가격이 전부라던 단순한 논리가 한국차 앞에서 산산조각 난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더 비싸도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이 믿음, 이 신뢰, 이 자부심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지금부터 충격의 진실을 밝힙니다. 회의실 모니터에 떠오른 제 보고서의 첫 문장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이 시장의 진리라고 굳게 믿고 있었지요. 동료들은 제 분석에 이견이 없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당시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결국 막대한 투자 약속으로 타협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상사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흡족한 미소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이미 관세이나 합의를 이끌어낸 상황이니 한국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어 보였네요. 제 보고서는 한국차의 브랜드 충성도가 과대평가되었다고 결론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격이 뒤집히면 판매량은 당연히 급락할 것이라는 단순한 공식이었죠. 저는 그 어떤 의심도 품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말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에 돌아와서는 일본의 대형 딜러가 보내온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 자료들은 제 가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듯했죠. 데이터상의 모든 숫자가 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한 동료가 다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냐고 넌지시 묻더군요. 저는 코웃음을 치며 데이터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일축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의 한 부품업체로부터 날아온 메일 한 통을 읽게 되었습니다. 관세로 인해 차량 한 대당 수천 달러의 손실을 회사가 감당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네요. 하지만 그 절박한 호소조차 제 단단한 오만을 깨뜨리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예상했던 수준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말았죠. 제 가설에 현장의 생생함을 더해야 한다는 상사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반쯤 등 떠밀려 딜러숍 순회 여정에 오르게 되었죠. 첫 방문지 입구에 걸린 플래카드를 보고 제 입가에는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국차의 가격이 높아졌다는 문구가 제 예상이 맞았음을 증명하는 듯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매장 안은 대기하는 고객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제 눈을 의심해야만 했네요. 어째서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제 보고서에 없는 그림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복잡한 질문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한 고객에게 다가가 왜 이 차를 기다리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연비와 긴 보증 기간, 그리고 잔고장이 없다는 주변의 평가가 마음에 들었다고 하더군요. 다른 한쪽에서 시승을 막 마친 가족은 하이브리드 모델의 정숙성과 부드러운 주행감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가격이 조금 올라도 이만한 가치가 있다는 말이 제 귓가에 선명하게 들려왔죠. 매장 매니저는 출고, 대기 명단을 보여주며 의미심장한 말을 건넸습니다. 가격은 언제나 변하는 것이지만 한 번 쌓인 신뢰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네요. 제 수첩에는 물음표만이 점점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일본계 딜러 대표가 저를 자신의 사무실로 초대했습니다. 그는 제 보고서가 아주 마음에 들었다며 환하게 웃어 보였죠. 그의 사무실 모니터에는 새로 제작한 광고 시안이 떠 있었습니다. 관세 인상을 겨냥해 한국차의 약점을 파고드는 문구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더군요. 그는 이번 기회에 시장 점유율을 확실히 가져올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저 역시 그의 생각에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현장에서 보았던 고객들의 긴 줄이 자꾸만 아른거렸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네요. 그는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단순하고 강력한 메시지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더 비싸졌으니 당연히 팔리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였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 현장에서 만난 소비자들의 반응은 조금 달랐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는 제 말을 가볍게 웃어넘기며 모든 데이터는 결국 가격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단언하더군요.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는 다시 한번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어쩌면 현장의 분위기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그의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현장 일정의 마지막 날, 저는 길에서 우연히 한국차 동호회 모임과 마주쳤습니다. 제 목에 걸린 명찰을 본 한 남성이 제게 다가와 시승을 권유하더군요. 그는 동호회의 리더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차에 올라타게 되었죠.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하이브리드 차량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게 속도를 높여 나갔습니다.
저는 수첩에 편안함이라는 단어를 저도 모르게 적고 있었네요. 그는 관세 문제로 잠시 판매량에 영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자신들의 선택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품질과 서비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가치를 인정받는 중고차 가격을 그 이유로 꼽더군요. 무엇보다 브랜드가 고객에게 했던 약속을 지켜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회원들 역시 자신의 경험담을 보태기 시작했죠. 꼼꼼한 정비 서비스와 믿을 수 있는 보증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브랜드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네요. 저는 수첩에 적어두었던 가격 역전의 함정이라는 문구에 커다란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제가 작성했던 보고서 초안을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화면 속 첫 문장이 유난히 눈에 거슬리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가격 역전은 곧 판매 급락이라는 문단 아래에 작은 글씨로 주석을 달았습니다. 현장에서 관찰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내용이었죠. 보고서를 검토하던 상사는 시장은 결국 가격이 전부라며 제 의견을 단번에 잘라버렸습니다. 제가 첨부한 소비자 인터뷰 자료에는 표본이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붉은색 코멘트가 달려 돌아왔네요.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저를 딱하게 역인 한 동료가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다는 증거를 함께 찾아보자는 것이었죠. 우리는 곧바로 관련 부서에 AS 데이터와 보증 처리 건수, 그리고 중고차 잔존 가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며칠간의 야근이 이어졌고 수많은 숫자들 속에서 의미 있는 패턴 하나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더군요. 한국차의 낮은 고장률과 긴 보증 기간이 명확한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제 가설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감상이 아닌 숫자가 말해주는 진실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일본계 딜러가 준비했던 대규모 온라인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각종 소셜미디어에는 한국차를 비방하는 익명의 후기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죠. 보증 서비스가 소용없다는 식의 자극적인 글들이 빠르게 퍼져나가더군요. 제 보고서는 다시 거센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의 여론이 변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죠. 저는 다급한 마음에 동호회 리더에게 연락해 실사용자들의 데이터를 부탁했습니다. 곧 제 메일함에는 실제 연비와 정비 기록, 고장 사례들이 빼곡하게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밤을 새워가며 데이터를 분석했고 비방글을 올리는 일부 계정들에서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특정 광고주와 연결된 정황이 의심되는 순간이었죠. 저는 여론 조작 가능성이라는 메모와 함께 그동안 수집한 자료들을 첨부하여 보고서의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고 상사에게 보고했습니다. 제 손에 들린 데이터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장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목소리이자 보이지 않는 진실을 향한 유일한 단서였으니까요. 이제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고객사 앞에서 발표를 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제 경력을 걸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었죠. 화면에 2개의 슬라이드를 나란히 띄웠습니다. 가격 역전 가설과 신뢰 기반 구매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보였네요. 한 임원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듯 저를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잠시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신뢰 기반 구매 슬라이드를 화면 중앙으로 옮겼습니다. 관세 25%는 분명 아픈 타격이지만 한국차의 품질과 서비스가 총소유 비용을 굳건히 지지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 증거로 중고차 잔존 가치 변화 곡선과 경쟁사와의 보증 처리 비교표를 제시했습니다. 발표장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앞자리에 앉아있던 한 임원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등 뒤에서는 굳은 표정의 상사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거든요. 데이터와 현장의 목소리가 제 뒤를 받쳐주고 있었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분석가로서 한 단계 성장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으로의 출장을 자청했습니다. 모든 것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공장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한 저는 생산 라인 옆에 마련된 품질 보정 스테이션에서 한참 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작업자들은 미세한 결함 가능성마저 순식간에 잡아내고 있었고 관련 데이터는 즉시 중앙 서버로 전송되고 있더군요. 현장에서 만난 한 엔지니어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세는 외부의 변수이지만 품질은 우리가 지켜야 할 상수라고 말입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강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부품 협력사의 대표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신들은 25%의 관세를 견디는 것이 아니라 고객과의 신뢰를 지키는 중이라고 하더군요. 그의 사무실 화이트보드에는 국익 우선, 속도보다 내용이라는 문구가 힘찬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구가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있다고 생각했네요. 단순히 이익을 좇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가치를 위해 원칙을 지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수첩의 한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터프한 한국은 원칙을 지키는 강단이 있다고 말이죠.
본사로 복귀하자마자 저는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는 새로운 리스크가 제기된 것이죠. 저는 하이브리드와 내연기관 차량에서 쌓아 올린 신뢰가 브랜드 전체의 동력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때 경쟁사의 자료를 든 임원이 광고, 지표상 한국차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네요. 저는 그 자리에서 가짜 계정, 네트워크 분석 결과와 실제 사용자 데이터 사이의 명확한 상관관계를 화면에 띄워 보였습니다. 제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을 때 한 임원이 제게 물었습니다. 이 모든 분석 결과에 대해 제가 책임질 수 있겠냐는 질문이었죠.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숫자로, 그리고 데이터로 책임지겠다고 말입니다. 길고 긴 회의를 마치고 방을 나오는 순간 제 마음을 짓누르던 두려움은 이상하게도 모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제 분석이 옳았음을 시장이 증명해주는 일뿐이었네요. 저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다시 찾아간 자동차 매장 앞에서 한 남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가격이 비싸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이 차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더군요. 그는 자신이 직접 기록한 장거리 출퇴근 기록표와 실제 연비 데이터를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한 가족이 유모차를 트렁크에 실어보며 공간의 여유로움과 정숙성의 만족감을 표하고 있었죠. 그들의 얼굴에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매니저는 제게 새로운 출고 대기표를 보여주었는데 관세 인상 이후에도 예약줄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즉석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구매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역시나 긴 보증 기간과 브랜드에 대한 신뢰, 그리고 촘촘한 서비스망이었습니다. 카메라에 담긴 소비자들의 표정 하나하나가 제 주장을 뒷받침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주었죠. 그날 밤, 저는 호텔로 돌아와 보고서의 제목을 수정했습니다. 가격 역전의 함정이라는 새로운 제목이 화면 위에서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네요. 이제야 모든 조각이 제자리를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얼마 후, 저는 국제 컨퍼런스에서 최종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업계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저는 대형 스크린에 한국 공장의 실시간 품질 관리 흐름도를 띄웠죠. 다음 슬라이드에는 관세 25%, 단기적 손실이지만 장기적 신뢰의 방패라는 문구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총소유 비용과 잔존 가치, 그리고 실사용자 데이터를 연결한 그래프를 통해 제 주장을 차근차근 증명해 나갔습니다. 가격이라는 단편적인 지표만으로는 시장의 진짜 흐름을 읽을 수 없다고 강조했네요. 발표가 끝나자 경쟁사 소속의 한 분석가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신뢰가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겠냐는 것이었죠. 저는 잠시 그를 응시한 뒤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더 큰 가치를 우선하겠다고 선언한 조직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제 대답이 끝나자 장내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뒤 두 곳의 대형 투자사가 제게 신뢰 지수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리서치 협업을 제안해 오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뒤 동호회 리더가 제게 작은 키링 하나를 선물로 보내주었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것은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약속이라는 메시지와 함께였죠. 저는 그 키링을 책상 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두었습니다. 문득 제가 처음 작성했던 보고서를 다시 펼쳐보니 오만함으로 가득했던 문장들이 부끄럽게 느껴지더군요. 상사는 제 옆으로 다가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옳았는지는 결국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가격이라는 단순한 지표 대신 신뢰라는 복합적인 가치로 시장을 해석하는 새로운 지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출장길에 보았던 화이트보드의 문구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죠. 속도보다 내용이라는 그 말이었습니다. 제 노트 첫 장에는 새로운 문장이 적혔습니다. 터프한 한국, 관세 25%의 파도 속에서도 국익을 우선하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저희 다음 보고서는 반드시 소비자의 진솔한 목소리로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